그 이재명이라는 그런 거물 호소인과 맞서 싸우는 우리 윤영선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개항으로 와서 제가 투표를 하게 되었고, 주광덕의 인간성에, 주광덕의 능력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둘 다 홀딱 반했기 때문에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 환율, 금리 이 삼각파도가 우리 국민의 민생을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 하나 내놓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만든 변화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저희가 더 혁신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 그 공간을 남겨주십시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홍영식 한기열 리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사전에 좀 드렸는데요. 사전투표 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사전투표율이 20.5%인데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지만 지방선거로 보면 역대 그 최고 투표율입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지 홍 소장님부터 짚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0.5% 투표율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원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한테 유리합니다. 네. 유리한데 그 이유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층들의 투표 그 편의. 두 번째는 사실 사전 투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게 민주당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실제 네. 지난 대선 때 예측 조사를 해봐도 사전 투표는 민주당, 본 투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데 이번에 높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율 참가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매 선거 때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20.5%는 민주당이 우위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네. 부족하다. 특히 금요일과 이 토요일 날 투표율이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금요일이 약간 더 높죠. 금요일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현근택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그래도 높으면 조금 유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는 36%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20.5% 정도는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랑 비슷하거든요. 그 네. 당시 20.1%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전투표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측면은 맞다. 네. 이게 아마 전체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뭐 대선 때도 계속 이제 사전투표 하자는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사전투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한 분은 국민의힘, 한 분은 민주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를 아주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이야기는 뭐냐? 그냥 특정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마다 사전 투표율이 끼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전남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30.95입니다. 대구는 14.74예요. 아, 지역별로 그렇죠. 차별해서 봐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한 30%에 가까우면 그래도 이건 화이트 칼라 40대가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또 추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높지 않다. 조금 평균적인 반응이다. 또는 일부 지역은 시큰둥하다. 그렇다면 20%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국민의힘 쪽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이종근 평론가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20.5%가 아니라 8시 이후 최종 집계는 20.62%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8년 전에 이 사전 투표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방선거에서. 네. 그때가 11.49%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거죠. 20.62%라면. 네네. 대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대선의 총 투표와 지선의 총 투표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0.4%포인트 정도 올랐더라도 이건 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게 정권이 바뀌어서 마치 지금 야당인 그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지방선거의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권력을 바꾸겠다라고 나선 게 지금 국민의힘이고요. 네. 그렇다면 조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표는. 그런데 실제로 투표율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다는 건 본투표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면 선거를 치르고 대선 승리를 한 입장에서 에이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이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국민의힘이고 아니야 이번엔 무조건 나가야 돼 아니면 조직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 이게 민주당이라면 네. 투표율이 적은 쪽은 차라리 조직이 더 유리한 어떤 형국이라고 판단했을 때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의외로 나가고 있다 지금 투표장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26.2%인 사전 투표를 두고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 분석을 해봤는데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본투표율이 또 얼마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 점도 중요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나선 인천 계양을에 뭐 거의 총 출동하다시피 했는데 이중근 평론가께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심지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죠. 인천 계양을에서 사전 투표까지 했는데 이렇게 올인하는 배경은 뭘까요? 응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도전을 했죠. 즉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이번 선거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치르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5월 8일에.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깨려면 차라리 응전을 하겠다. 즉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로부터 출발을 한 지방선거의 그런 프레임을 깨뜨리겠다라는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후보를 그 개항을에 묶어둠으로써 네. 전체적으로 이 다른 어떤 유세를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개항을에 올인하는 그런 네.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격전지로 보고 있는 네. 충청과 경기도 이 지도부가 따로 선거운동에 임했잖아요. 현 대변인 보시기에 그만큼 경기와 충청이 전략지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저도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던 그 유세 현장에 있었고 이제 지지 연설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경기도가 가장 큰 뜨거운 이슈고 어제 아마 용인 지역에 왔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동쪽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데 네. 약간 경기 남부 쪽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경계선에 있어서 용인이 또 인구가 많습니다. 네. 집중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지 연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민심의 흐름 같은 거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그 현장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네. 그 지지 현장에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원도 몇 분이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있던 것 같고 아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언론의 관심이 두 분한테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네. 이제 후보들이 약간 묻히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이게 굳이 뭐 같이 똑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자 가고 그래야만이 또 후보들이 빛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네. 아마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배 수장님. 네. 경기도가 가장 지금 관심 지역이잖아요. 핫플레이스죠. 네.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네. 강용석 후보 완주하는 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죠. 막판 혼전인데 경기도 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말 제일 모르겠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석에서도 경기도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혼전을 거듭하고 있고 네.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거든요. 지난 대선이 선거일까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개표 결과 0.73%포인트 깜짝 놀랐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양김의 대결이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대리전이다. 연장전이다. 근데 여기에 또 마치 대선 때에
안철수 변수처럼 강용석 변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단판을 통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첫날에 단일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주입니다. 네. 강용석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50대 표심이 어떨까, 또 여성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여심이 어떨까,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배 주장님,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나서 실시간 여론 흐름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시는 못합니다만 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쪽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송 3사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대체로 광역단체장으로 선거의 승패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9곳, 그다음에 민주당이 4곳. 네, 9대 4군요. 예, 경합이 4곳인데 대체적으로 제가 쭉 전문가들의 전망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11곳에서 한 13곳 정도,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한 6곳 정도 전망이 나오는데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다시 별도로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네. 네. 그 정도 전망이 되고 네. 홍 소장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빙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경기도가 최고 접전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장입니다. 네. 여기는 뭐 여기도 사실 조사 기간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실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요. 예, 인천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네. 대전시도 사실 여기는 민주당 우위 지역이었고 네. 민주당 쪽에서 많이 기대하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 두고 어려운 선거판을 펼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세종시도 제가 볼 때는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종도 치열하죠. 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대 윤영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나옵니다. 현 대변인, 네네. 결과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승리할 걸로 봅니다. 네. 당초에는 아마 좀 앞서갔었고, 그런데 이제 선거 구도가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정당 지지율도 사실은 갭이 벌어지면서 기본적인 구도가 좀 민주당이 불리한 게 아니냐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그 계양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핫플레스가 됐거든요. 네. 그동안 선거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정치에 중심했었고, 이번에 아마 사전투표도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 당에 좀 큰 인물이 와서 지역을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은 아마 여론조사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만 거의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인물에서 앞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걸로 결과적으로 예상하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네. 이종국 평론가는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수치로 이긴다보다는 저는 이겨도 지는 결과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면 어떤 신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초재선이라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입니다. 직전에 대선 후보였고요.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이기더라도 신승을 했을 경우. 이러면 자신이 당권 도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네. 확 벌려놔야죠. 어느 자신의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어떤 지위를 본다면. 그런데 간신히 이기면 사실상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결과다. 네. 두 번째, 자신은 이겼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전체가 13대 4, 뭐 12대 5 이렇게 참패가 됐을 경우 그 역시 나중에 8월 달 당권 도전을 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네. 자신은 이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신의 그 계양 후보 출마가 도리어 지방선거 전체를 망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양을 후보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한테 두 가지 다 사실은 수치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배종찬 소장님, 네. 뭐 아직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만 마지막 여론조사 앞서 두 분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당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막판 이제 지지층 결집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18년이거든요. 네. 2018년과 정반대 정도는 아닌데 거의 반대에 가까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8년 남북관계 너무 좋았고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거든요. 자, 17개 17을 80%로 곱하면 14곳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14곳을 이긴 거죠. 그다음에 2020년 총선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입니다. 60%를 300석 의석에 곱하면
180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지금은 구심점으로 봐도 우리가 선거는 구도 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구심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2018년하고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민주당에서는 40대가 결집할 수 있느냐 막판에 얼마나 더 지지층들이 위기인식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 제안으로 12년 만에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게 된 강원도지사 자리. 민주당은 지방 권력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 교체를 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만나봅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이 후보님? 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지사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그 지역 역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핵심 관건은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제 정당 지지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뭐 민주당이 밀리는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이광재 후보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지사도 했었고 또 강원도에 뭐 평창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어쨌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인물 대 정당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김진태 후보가 물론 이제 뭐 윤석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약간 여러 가지 이게 구설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당 구조는 정당이라든지 대통령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지금 여당이 유리하지만 인물에서 이광재 후보가 그래도 강원도에 그동안 기한 게 있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지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걸로 봐 있었는데 최근에 지지 보면 약간 이제 격차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럼 이광재 후보가 역전할 수 있느냐 인물론으로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 인물 대- 영향도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지역적 영향도 지금 두 후보 모두 이광재 후보 그리고 김진태 후보도 영서권이거든요. 네. 춘천 원주의 대결인데 여기서 영동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 그러니까 강릉, 고성, 뭐 속초, 그다음에 주문진 이쪽에서 과연 어떤 표심이 나오느냐도 이번 선거 강원도 선거에서는 지역적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 연결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만나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강원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광재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네. 처음에는 좀 여당 눈이 우세하다가 세 번의 토론과 특히 농민 토론을 거치면서는 인물은 역시 이광재다라는 부분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고향이 평창이고 태백하고 정선석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영동 후보다. 영동을 가장 잘 아는 후보다. 이러면서 영동 영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후보다. 이런 것이 확산되면서 강릉 지역, 속초 지역에서 상당히 반응이 뜨겁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다녀봤는데. 네.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등 이제 철도망 구축 또 권역별 맞춤형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전에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구에 기업 유치를 한 바 있는데 강원도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요? 일단 오늘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오늘 통과됩니다. 네. 이광재의 강원도민에게는 첫 번째 선물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여름부터 내년까지 강원도에 대한 대대적인 관광 홍보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기업에 우리가 정경련부터 비롯해서 이제 기업 투어를 강원도 투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강원도에 대한 선호도는 확실하게 해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을 하기에는 일단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곳은 강원도이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투자 유치 다음에 제가 도지사로 해야 될 일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네.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냥 기업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또 부모 입장에서도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 또 하나가 1가구 2주택 부분에서 복수 주소지이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은 인구 소멸 지역,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주택에서 빼주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강원도의 기업 유치나 관광 활성화 부분은 획기적인 전기점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네. 더군다나 특별자치도가
밤에 통과하면은 더 아마 강원도 전성시대가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다수 의석이 민주당인 점을 감안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법 처리를 강조했는데 오늘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오늘 밤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강원도에게 좀 달리 변화가 오는 일단 겁니까? 통과되면은 그 재정이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아무래도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산림 관련 규제, 상수원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규제를 돌파하면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제주도처럼 영어 도시처럼 국제도시, 또 인수린 선생님의 해밀학교, 네. 이거를 교육감과 힘을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 강원도에서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자리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강원도가 별 볼 일 있는 강원도가 될 거다. 될당 네. 같은 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 아주 멋진 곳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축약으로 별 볼 일 있는 강원도로 말씀하시네요. 네. 경쟁 상대인 김진태 후보는요.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상대 후보를 뭐 제가 별로 그 얘기하는 건 적절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가장 안 친한 후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은 결국은 국가 예산이 600조인데 시장에서 작동되는 금융자산 8,000조가 움직이는데요. 결국은 네. 민간에서의 이것을 투자의 유치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또 이광재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중앙에서도 여야 협치가 중요하고 중앙 공직자를 누가 설득해낼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인가. 이것도 네. 저는 제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태 후보와 차별이 되는 이광재 후보만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손흥민 축구 선수 같은 실용주의자인데요. 네.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 다 축구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여야,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그다음에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동과 영서를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협치와 통합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실용주의자죠. 네. 앞으로 남은 3일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려면 일을 잘하는 이광재가 저는 필요하다는 인물론을 더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현재 이기고 있기 때문에요. 네.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요. 이번에 더군다나 그 농민들을 위한 예산, 그 농자재 반값, 그다음에 유류대 지원은 이번에 얻어냈기 때문에 더 농민과 우리 연세 드신 분을 잘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녀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시장 군수, 그다음에 도의원 후보 운동원들이 저한테 사진도 찍고 저한테 악수도 하고 도지사는 이광재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강원도민들은 결국은 이광재를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름 휴가는 강원도서 보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결국에 이제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와닿는 정책을 내놓느냐, 또 실현 가능성,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오늘 처리를 얘기하네요. 이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분명히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슈 쟁점으로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양 진영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됐을 때 그게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자치법원 경우는 이 민주당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통과가 되어서 채택이 되었을 때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선거판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요. 네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가장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은 어떤 요인으로 보세요?
일단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안보에 대한 네. 그 의식이 굉장히 컸던 곳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는 이제 국민의힘당 계열이 많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바뀐 게 이광재 그 지사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광재 지사 인물론을 하고 굉장히 분위기를 좀 바꿨죠. 근데 지금은 이 사전 투표율이 지금 강원도가 2위로 올랐었어요. 네. 25.20. 4년 전에 봤더니 22%. 즉 평균보다 꽤 높았네요. 평균이었어요. 네. 아, 4년 전에 평균이었는데 이번에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전북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 전남 바로 밑이라 지금 강원도민들이 그만큼 뛰어들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 역대 어떤 그 도지사 선거보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쟁점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 20.62%에 비해서 높다. 25.20. 네, 2위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가죠. 다시 한번 네 분의 좀 예지력을 시험해 보는 순간인데요.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국민의힘 대 민주당 좀 몇 대 몇을 예상하시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현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셨나요? 네네. 네. 올릴까요? 네. 몇 대 몇입니까? 저는 뭐 9대 8로 잡았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도인 건 맞는데요. 네. 뭐 선거가 지금 아마 민주당이 유리한 우세인 곳은 4곳으로 잡고 지금 격전지를 한 저는 6군데 정도 잡았습니다. 네. 경기,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인천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한 4곳 정도는 승리하지 않을까. 네. 9대 8 정도로 잡았습니다. 9대 8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배 주장님은요? 저는 12대 5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결과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조사 결과 그리고 오차 범위 내의 수준도 저는 뭐 데이터를 다룬 사람이니까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뭐 경합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뭐 11이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한 12대 5 정도 될 것으로. 12대 5. 두 분과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우리 저도 이평론가는요? 저도 배종찬 소장과 똑같이 12대 5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가운데 중자가 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중원, 중도. 중원이라고 한다면 충청권, 강원까지 포함해서 충청권이고 중도라고 한다면 수도권 중도층 민심.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은 4곳입니다. 그 광주, 전남부, 그다음에 제주. 네. 여기에 하나 정도. 세종 정도. 세종도 지금 사실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세종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한 번도 이 시장을 못 낸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만약 쳐준다고 한다면 중원,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한 곳 정도 빼앗기고 수도권을 3곳을 전부 다 국민의힘에 가져가서 약 12대 5 정도로 국민의힘이 네.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대 5. 홍 소장님은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이제 범위로 표현을 했는데 4석에서 6석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제가 관로로 5라고 표현해놨죠. 민주당은 4석에서 6석, 중간 지점이면 12대 5네요. 역시.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민주당이 한 5개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12개 지역 정도에서 선거를 이기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경합 지역이 이렇게 한 4곳 정도를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약간 정당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 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어느 분의 예측에 맞는지는 뭐 3일 뒤 네,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간의 민주당 도정을 바꿔야 한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하고 있죠.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와 얘기 나눠봅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단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가 당식 농선 끝에 어렵게 강원지사 후보가 됐는데요. 최근에 네. 지역 민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예, 요새 다녀보면은 좀 분위기 저희 뭐 좀 좋습니다.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새 정부 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이 강원도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네. 강원도의 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크고 네. 또 여기는 지금 민주당 도지사가 12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대통령도 잘못하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지사는 12년이나 됐으니 이번에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그런 이 좀 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공장 또 한국은행 본점 유치 이런 강원 발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강원도에 필요한 핵심 정책은 어떤 것으로 보는지요? 강원도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큰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강원도 여기 이제 사람도 아무래도 좀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큰 기업이 공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서는 이 강원도민들 영원히 잘 살 수 없다 하는 판단하에 이제 기업을 좀 유치해 와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옛날 같은 뭐 굴뚝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 반도체 또 공공기관으로는 뭐 한국은행 본점 같은 것 이런 거 좀 과감하게 유치해 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씩 그 호응을 해주셔서 뭐 강원도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셔서 점점 네. 여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12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이 점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문순 도지사의 12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이분이 이제 사람만 좋고 뭐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돌아서서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래도 이 좀 추진력을 갖춘 이 소신의 김진태 한번 좀 네.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경쟁 상대로 뛰고 있는데요. 이 후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뭐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그 네거티브 이런 거 일치 안 했거든요. 네. 뭐 병역이 어떠니 뭐 전과가 어떠니 이런 얘기 일치 안 하고 정책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정책도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네. 이번에 하여튼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서로 그런 비방전 없이 치러본 저도 몇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좀 뭐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동안 또 이광재 후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륜 이런 것도 필요하면 또 배워서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재 후보와 차별화되는 김 후보만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좀 깨끗하다, 참신하다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지난번 그 단식 농성 과정이 아무래도 좀 드라마틱했을 겁니다. 네. 저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도 좀 같이 가슴 아파하다가 또 기사 회생해서 같이 살아나는 거를 보고 좀 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단식을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여론을 좀 만들어 주시고 가슴 아파해 주신 덕에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전과 다르게 좀 더 이건 정말 고맙구나. 이분들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좀 절절한 마음 또 단식까지 했던 결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 이런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3일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고 싶으신지요? 네, 그동안도 그렇고 진태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TV에서 본 이미지만 가지고 김진태 하면 좀 약간 광성, 저격수 이미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직접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김진태 맞아요? 좀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런 투사나 전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강원도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원래도 부드러웠지만 더 부드럽고 우리 뭐 이런 여야를 다 막론해서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자 결심하셨군요.
네, 네. 원래도 그랬지만 더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현안 이어가겠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지금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견이 여전한데 지금 대통령실이 유감의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추경 처리가 먼저다 또 선을 그었습니다.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뭡니까?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네. 국무원회담에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다가 이제 틀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여당의 리더십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끝나면 뭐 징계당하는 거 아닌가? 리더십이 있나? 이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론 뭐 윤핵관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임기 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 안에 있다 보고 지금 핵심적인 관건은 이겁니다. 지금 아마 손실보상 부분에서 소급 적용할 거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8조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하자 이 당태로 하고 나중에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아마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대통령실 입장은 영수회담에 앞서서 추경안을 먼저 국회에서 처리를 해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선거일이 가까워 왔는데 지금 네. 추경이라는 건 사실상 자영업자한테는 긴급성이 가장 요구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으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회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하고 하다 보면 이미 또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2차 추경, 1차 추경이 1월 달에 열린 건 6.25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산안 다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추경을 했어요. 1차 추경까지 하고 2차 추경 아닙니까? 이것도 간신히 구조조정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국채를 더 발행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급 적용이라는 게 이미 2021년도에 이 국내힘에서 소급 적용하자라고 단식 투쟁까지 네. 81일 동안 했는데 그 당시에 소급 적용 불필요하다. 그럼 환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성이라는 거, 즉 이렇게 그 8조를 어디서 또 국채로 버리고 이 문제는 나중 문제다. 1,000만 원씩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를 놓고요. 여권 내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짚어볼 텐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실장으로 선거했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당 쪽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뒤의 일이거든요. 홍 소장님, 이거 일명 윤핵관이 새 정부의 국정 초반 주도권을 잡은 겁니까? 뭐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실제 잡고 있죠. 네. 더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윤핵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기는 해도 윤핵관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네. 가장 취약했던 것이 뭐가면 민심과 이 동조하는 부분에서 좀 취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은 사실 민심과 많이 접근하지 않았느냐. 특히 보수 민심과 많이 접근해서 민심은 보수 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민심도 적어볼 때는 네. 어느 정도 동의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핵관의 어떤 향후 국정 장악력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 대변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요. 책임 총리가 아닌 식물 총리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죠. 그렇죠. 지금 뭐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아마 인사에 뜨거운 논란이 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본인과 같이 일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책임 총리라고 그랬으면 본인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당에서 반대했고 네.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총리 뜻이다 이랬지만 어쨌든 당의 뜻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상 책임 총리는 그냥 모양새고 그냥 허수아비를 세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협치용으로 민주당 사람이었고 뭐 그걸 내세웠지만 또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안 되는 건 전 정권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찌 보면 지금 앞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실권을 잡고 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네네.
사실 대통령도 이 결정에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방금 이제 현 대변인 얘기한 책임 총리제라는 것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생기지 않을까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위임형이라고 여겼어요. 네. 인수위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에 실무회의까지 꼬박꼬박 챙겨서 그 참석을 했었어요. 제 네. 기억에.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 거의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 큰 어떤 그 이 행사만 빼놓고는 인수위를 전적으로 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책임 총리제도 그렇고 또 장관들도 그렇고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져라라는 위임형 그런 스타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무조정실장도 사실은 처음에 그래도 책임 총리니까 그 한 총리의 어떤 의견을 듣자 하고 아마 의회를 좀 국회를 약간 정당을 국민의힘을 설득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 정권 사람이다가 아니라 전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소득수조 성장, 포용 성장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점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네. 그 정책들을 책임을 졌던 경제수석이었던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할 수 있느냐. 국무조정실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각 차관들을 전부 이끌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사실은 조정해야 나가는 그런 자리인데. 주요 청와대 회의에 다 배석을 하죠. 뭐 NSC든 전체적인 그렇죠. 회의. 다 배석을 하고 또 당정 협의에서의 또 중심되는 그런 네. 그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내가 윤핵관이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네. 고언을 했고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보기에는 이걸 정치적인 향후의 움직임 또 흐름 그럼 당의 우위로 계속 갈 것으로 봅니까?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이게 일단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네. 국민의힘에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많기 때문에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더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결국 정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건 이념도 있고 정책도 있고 마지막은 피플,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윤핵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람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네.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도 능력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 총리 실장을 발탁할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은 또 위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이 어떤 인사 원칙을 제대로 가지고 있냐.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사검증 기능을요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도 지금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 조금 옹색하게 보입니다. 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 때문이거든요.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도의 위법적인 어떤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역대 어떤 정부도 인사 문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혁신처가 주무부서고 근데 네. 인사혁신처가 그것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위탁을 한다거나 해와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존속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법무부로 옮긴다고 했을 때 이게 위법이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그게 위법이면 대통령실에 그 민정수석실에 위탁한 것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나 위헌성 문제보다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이 권한을 갖는 것이 싫다. 이렇게밖에 안 여겨져요. 그런데 한번 제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렇게 큰 권한이면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집중됐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민정수석실로 감으로써 사실상 밀실에서 그 진행이 됐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처로 가게 되면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 운영해서 아무리 따지더라도 나중에 이거 대통령 기록실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그 자료를 30년 동안 못 보는 것인데 네. 법무부라든지 어떤 부처에 가서 이런 인사에 대한 그 과정들을 요구를 했을 때 이건 청와대처럼 이렇게 그 밀폐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도리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밉더라도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만약 불법 민간 사찰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진짜 탄핵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그렇게 정부의 국정 운영에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 저는 지켜봐주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네.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제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 검증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인사 검증이라든지 인사 권한이 인사 혁신처에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실에 위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권한을 인사혁신처에 일부를 위임한 거거든요. 그거를 대통령실에 위임한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그럼 다시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주면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얘기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법무부뿐만 아니라 뭐 행안부에 주든 아니면 뭐 국방부에 주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더 문제가 되죠.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윤석열 장관의 대통령의 최측근이고요. 그런데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검증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기능의 일부 그리고 검찰총장 지금 누가 되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서 실질적인 실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영향 안에 있을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더 문제는 아마 이 법무부 장관이 왕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부총리라든지 총리라든지 다른 뭐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인사검증을 할 때는 법무부 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사법부 독립의 문제도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네. 대법원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재 소장 이런 분들도 인사검증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법무부의 회하에 있는 검찰에서 이 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검사들이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인사검증이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민감한 자료들이 결국은 수사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안 한 거 좋다. 그러면 원래 하던 인사혁신처로 가라. 그게 맞는 네. 것이지 그걸 왜 법무부에서 해야 되냐. 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얘기해 볼게요. 86그룹 용태론 운동을 두고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봉합된 모양새이긴 한데 이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후보, 지지자들의 그 비난, 비판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배 수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TPC 분석을 해보면 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러느냐. 목전에 두고서 타이밍이죠. T. 그다음에 P는 뭐냐. 네. 아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위원장은 지지율을 또 지금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더 견인해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왜 좀 조율을 해서 이걸 조율을 하고 두 사람들이 원만하게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는 상황이 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586 용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586만 문제냐? 네.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콘텐트 대안의 문제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 대변인, 어젯밤에 네. 민주당 긴급 비대위 간담회가 열렸는데 두 비대위원장 모두 참석을 했나요? 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아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모양새도 너무 안 좋고요. 저도 뭐 선거 여러 가지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모든 마이크 잡는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우리 당이 지금 내분야에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후보들이 해야 되죠? 네. 이 비대위가 어찌 보면 선거를 도와주지 못하고 선거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선거 끝나면 당장 아마 비대위에 대한 이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늦긴 했습니다만 다행입니다만 그 과정 그동안 며칠 동안에 사실은 선거 직전에가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보였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 끝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비대위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지도부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지금 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전혀 이질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색깔과 다른 사람을 지금 데려와서 다른 목소리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냥 진압해 버렸거든요. 저는 가장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이겁니다. 비록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도부의 어떤 의견을 전부 다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는데 그 즉시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건 당의 의견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꺾어버린 것, 이런 모양새들은 젊은 정치인을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인다. 즉 민주당이 그야말로 진보 꼰대 뭐 이렇게 보인다 해서 20대나 뭐 30대나 2030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 이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요. 북한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정황상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이 임박해 보이는데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 북한의 도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홍영식 소장님 먼저 진단해 주실까요? 실제 한반도 문제는 이것이 보수, 진보, 좌우 어느 한쪽이 해결하고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양 진영의 그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 민주당 진영의 역할은 대탕트라 본다면 보수 진영은 이것을 한반도 문제를 결정을 짓는 거다. 왜 그런 간에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의 민주당 진보 정권과 어떤 최종 합의를 했을 때 네. 그것이 존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정부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우리 한일 관계도 그렇고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핵으로서 체제 보전을 얘기했지만은 국제 제재로 왔고 코로나 셰프 이 봉쇄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한계 임계점에 도달했고 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배 수장님은 북한의 네. 도발 의도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북한 내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우리도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하듯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총비서도 북한 내부 민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부 위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외부적으로 이런 힘을 가시하면서 내부를 단속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홍영석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 주도권은 역시 북한의 핵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 진단은 어떤가요? 결국 인정받기 위해서다, 인정투쟁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처럼 이 북한에서 느껴졌지만 그러나 실패했다. 즉 이 남한 정부가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까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함께 그 외교를 담당했을 때 전략적 인내였거든요. 네. 즉, 정확하게 무슨 대화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더 강화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에서의 외교 그 상황들을 바이든 부통령으로서 네. 지켜봤는데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직도 북한의 속내를 모릅니다. 미국의 속내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전된 고도화된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또는 핵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든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근택 전 대변인은 의도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내달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헬로 끝 이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간 다음에 이제 ICBM도 발사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북한 문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관심을 끌고 뭔가 협상을 하려면 뭔가 임팩트 있는 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ICBM 발사했을 때도 크게 뭐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핵실험을 할 걸로 보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네. 관심이 제가 보기에 중간선거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아마 좀 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을 향한 어떤 그 행동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니? 최근에 이제 보여지는 건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어떨까요?
일단 담대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저는 계속 귀에 들어옵니다. 네. 담대한 계획이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를 보일 때 그만큼 그에 더해서 우리가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담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 때도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무슨 얘기냐. 동시진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난번 정부의 그 미국과의 계속 협상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Tit for Tat, TFT인데요. 하나의 어떤 그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 인내해주고 두 번째 잘못했을 때 그것을 또 한 번 인내해주고 세 번째 했을 때 상응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주도권이 저쪽에 가게 됩니다. 네. 팁포텟은 저쪽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만큼 상을 주고 저쪽에서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만큼 벌을 줘야 된다. 그래야 상호 관계가 대등하게 돼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네. 게임 이론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 도발을 하건 말로 도발을 하건 아니면 뭐 건물을 폭발을 하건 민간인을 죽이건 거기에 대한 벌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화만 강조했고 그것이 불균형한 어떤 그런 그 관계, 주도권을 그냥 빼앗기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일단 담대한 계획은 그만큼 상응하게 주되 단한 네. 힘을 통한 평화협력, 즉 핵 위협을 억제하는 모든 수단을 다 강조를 해서 거기에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만큼의 상응한 계획을 실행하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그러면 방안이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북한이 순수히 말을 듣고 우리가 표명하는 정책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뭐 전무한 것 아닙니까? 현대인의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뭐 코어대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네. 나왔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려 안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독자적인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지금 핵 억제력도 하겠다, 전략자산도 뭐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 위기 상황에서 보면 일본 쪽하고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그다음 일본에 뭐 전략 무기를 배치했지만 안 했거든요. 네. 핵부산이 과연 이게 긍정적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뭐 힘을 통한 얘기를 하지만 힘을 통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주 국방이나 국방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네. 의존한 힘에 의한 어떤 평화. 그런데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과연 호응해 주느냐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실제로 독자적으로 뭐 남북 관계를 끌어갈 동력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10여 초 남았는데요. 제가 네 분께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최대 하나의 변수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홍 소장님 뭐가 있을까요? 각 후보 진영의 이 지지층의 결집력, 집중력. 결집. 네. 네. 투표장이 얼마나 오느냐. 네. 우리 이평론가 있겠습니다. 저는 막말입니다. 즉 막말. 어떤 네. 선거에서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무너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한마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선거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거든요. 아직 사흘 동안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실수를 줄이는 것. 현근택 대변인요. 저는 뭐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아마 투표율. 기본적으로 뭐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60%를 될 거냐 말 거냐. 아마 지난번 선거율을 좀 넘는다 그러면 아마 좀 야당이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아마 좀 남는다 네. 그러면 여당이 유리할 걸 보는데 결국은 아마 투표율이 60% 넘느냐 안 넘느냐 네. 여기에서 아마 많은 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 배주장님. 저는 오여. 왜냐하면 40대, 60대는 어느 정도 지지 성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50대다. 50대는 진보나 보수 나지고 여성 표심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